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교육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강연 자료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특히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세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건 다들 아는데 막상 그래서 내일 당장 뭘 하지 싶을 때 막막하잖아요. 오늘 저희 대화가 그 실마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연이 시작부터 진단이 아주 강력해요. 우리가 지금 VUCA, 즉 VU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변동성, 불확실성 뭐 그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모든 게 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또 모호한 시대의 한복판에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식의 반감기라는 개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식의 유통기한 같은 거군요. 네, 힘들게 배운 지식이 쓸모없어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물리학 지식의 반감기가 13년, 경제학은 9년밖에 안 된대요. 근데 학교에선 아직 30년 전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와, 졸업하는 순간 이미 낡은 지식을 갖고 사회에 나오는 셈이네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익숙했던 교육 방식과 왜 작별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강연에서 20세기 교육을 산업시대의 과학적 관리법에 비유하더라고요. 그 컨베이어 벨트 비유요? 네, 바로 그거요.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듯이 학생들을 전공별로 잘게 나누고 표준화된 시험으로 한 줄로 세웠다는 거죠. 교육이 하나의 거대한 공장 같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가장 우수한 모델이 바로 한국 교육이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 부분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던 한국 교육이 20세기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모델이었기에 오히려 21세기라는 전혀 다른 운동장에서는 저주가 될 수 있다. 저주라니 표현이 굉장히 세네요. 네, 저도 그 표현이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해진 답을 향해서 성실하게 단어 외우고 시험 잘 보는 학생이 미래에는 오히려 도태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성실함만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한우물만 파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정답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프로페셔널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강연에서 히딩크 감독의 토탈 사커 이야기가 나왔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전 한국 축구는 각자 자기 자리만 지켰잖아요. 네, 공격수는 공격만, 수비수는 수비만. 그렇죠. 분업화된 축구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선수 전원이 공격하고 또 전원이 수비하는 끊임없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축구를 요구했죠. 처음엔 선수들이 엄청 불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하지만 결과는 4강 신화였잖아요. 미래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영어 단어 몇 개, 문법 규칙 하나 더 외우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럼 정답 찾는 데만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대체 뭘 가르쳐야 할까요? 강연에서는 그 첫 단추로 질문 만들기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강연자가 요즘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대신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끝을 흐리는 현상을 지적한 부분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저 그거 정말 공감했어요. 그렇죠. 정답이 있을 거라는 강박에 자기 생각이나 감정 표현조차 두려워하게 된 정답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교실에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1 영어 수업에서 짧은 영어 동화를 읽고 나서 주인공은 왜 죽었는가? 같은 정답 찾기 질문 대신에요. 아예 why, what if, question battle 같은 활동을 해보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거기서 핵심은 단순히 why 질문을 넘어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가정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가령 What if the story ended differently? 이 질문은? 만약 이야기가 다르게 끝났다면? 네.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꼭 이래야만 했나? 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정답 너머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룹별로 Why did the character do that? 왜 주인공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What if the main character had a smartphone? 같은 엉뚱한 질문을 5개씩 만들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에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다른 그룹이 만든 질문에 답하면서 토론 배틀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질문을 만들어야 하니까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how나 why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들려면 영어 문장 구조도 스스로 고민해야 하니 문법 공부도 저절로 되고요. 무엇보다 정답은 없다. 네 생각이 정답이다. 이걸 체험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효과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한다면 좀 아쉽죠. 맞아요. 그래서 강연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나홀로 암기해서 함께 문제 해결하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교실이 없다는 호주의 웨스턴 시드니 대학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해진 좌석도 없이 학생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공유하는 모습. 그게 미래의 학습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강연자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반복 작업은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한다고요. 그럼 인간에게 남은 고유한 역량은 결국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영어 홍보 영상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요. 아, 재밌겠네요. 네. 외국인 교환 학생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1분짜리 영어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역할도 나누고 촬영도 하고 편집까지요. 와, 생각만 해도 교실이 시끌벅적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단한 영어 자막을 넣는 과정까지 전부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이 바로 PBL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큰 함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함정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영상 편집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만 너무 빠져서 정작 중요한 영어로 소통하는 목표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꼭 팀마다 있는 버스기사와 무임승차객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4번째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아,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로요? 네, 파실리테이터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영상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교사는 영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협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학생이 있으면 왜 그런지 물어봐주고 기술적인 문제로 막히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는. 맞아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강연자가 이야기했던 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 일화가 딱 떠오르네요. 네, 그 이야기 저도 참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께 배운 영어 지식은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아파서 엎드려 있을 때 양호실에 데려가서 얘 내 아들인데 잘 봐주세요 라고 말해준 그 따뜻함, 그건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였죠. 그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서 배운 건 영어가 아니라 신뢰와 관계 맺는 법이었던 거죠. 어차피 지식 전달은 이제 온라인 강의나 AI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교사만이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인간적인 연결과 개별적인 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플립 러닝, 즉 거꾸로 교실을 제안하더라고요. 수업 전에 재미있는 영어 교육 유튜브 영상이나 짧은 애니메이션을 미리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는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을 보는 대신에 그 영상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역할극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교사는 지식 전달의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고요. 대신 아이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토론이 막혔을 때 슬쩍 질문 하나를 던져서 물꼬를 터주는 코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실이 교사의 무대가 아니라 학생들의 역동적인 소통의 장이 되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수업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 교실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마지막 4번째 제안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실 주제일 텐데요. 바로 챗GPT 금지에서 AI와 파트너 되기로의 전환입니다. 아, 이 부분이요. 강연자가 챗GPT로 15분 만에 국제 토론대회 기획안 만들었던 경험담이 아주 생생했어요. 정말 놀라웠죠. 심사위원은 누구로 할지, 심사 기준은 뭘로 할지. 챗GPT랑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3페이지짜리 기획안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고요. 이걸 만약 직장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면 며칠은 걸렸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챗GPT를 썼다고 학생들을 처벌하는 건 계산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주판으로 시험 보는 것과 같다. 아,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AI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 가르쳐야 할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여기서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 문장은 정말 모든 교실 문에 붙여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기술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문해력, 리터러시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중1 영어 수업에서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I 영어 조교와 함께 이메일 쓰기 같은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AI 조교요? 네, 외국인 펜팔 친구에게 안부 이메일을 쓴다고 가정하고요. 먼저 구글 번역기나 챗 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는 거죠. 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AI가 써준 걸 그대로 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물론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활동의 핵심이에요. AI가 만든 문장이 과연 자연스러운지, 내 마음을 더 잘 표현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팀원들과 토론하면서 직접 수정하고 개선하게 하는 겁니다. AI가 I am fine 이라고 썼는데 좀 더 반가운 느낌을 주려면 I've been doing great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런 거죠. AI를 정답이 아니라 초안을 만들어주는 똑똑한 인턴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인간 고유의 감성과 창의성을 더딥히는 훈련이죠. 이것이야말로 미래 시대의 협업 방식을 교실에서 미리 체험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니 결국 미래 교육의 방향은 명확해 보이네요. 네, 정해진 지식의 암기에서 창의적인 질문으로 개인의 고독한 경쟁에서 팀의 즐거운 협력으로 그리고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 경험 설계로의 대전환. 오늘 저희가 탐구한 4가지 제안이 모두 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연 말미에 나온 한 예측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아, 그 특이점 시대 인류에 대한 이야기요? 네, 지금의 인류와 특이점 시대의 인류의 차이가 우리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었어요. 지금 선생님의 교실에 앉아있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바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갈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어 문법 하나를 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를 두려움 없이 탐험할 호기심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내일의 수업에서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일지 오늘 밤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